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대장암센터 외과의 김희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대장암센터 혈액종양내과 김승태입니다. 오늘은 대장암 온라인 토크 콘서트라는 제목하에 대장암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몇 차례 이 유튜브를 한 적이 있는데요. 혈액암 협회하고도 같이 유튜브를 몇 번 찍었는데 그때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초급편, 중급편, 수술편 이렇게 붙였는데 오늘은 대하편이 되겠네요. 네. 김수대 교수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 삼성서울병원 대장암센터에 같이 속해 있고요. 저랑 궁합이 짝짝 맞아서 환자들을 치료할 때 굉장히 좋은 파트너로 일하고 있고요. 또 그러니까 저의 치료 파트너자, 그다음에 제 친구이자 후배이자 또 존경하는 의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선생님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강의하러 오는 프로그램은 여러 번 했었는데 또 김시현 선생님께서 이런 좋은 자리, 환자들이 직접 아니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대장암 치료하고 일반 생활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궁금한 점을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김희철 선생님은 제가 환자 볼 때 어려울 때 항상 환자분들이 수술에 대해서 저한테 상의하거나 그럴 때 항상 제가 부탁드리고 선생님께서 항상 잘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자화자찬을 구원하고. 네, 네.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환자분들하고 설명하거나 그럴 때 역시 제일 약한 부분이 저는 수술하는 사람이니까 항암 치료에 대한 부분이 좀 약했어요. 일반적인 것들은 뭐 저도 모르는 바가 없지만 최신의 혹은 뭐 임상시험 뭐 기다리는 신약 이런 얘기 나오면 제가 조금 갸우뚱거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것까지 아마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환자들이 뭐 궁금해하는 하이팩 이런 거 할 때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했는데 오늘 또 선생님한테 맞아요. 여러 개 배우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모자란 것을 네, 같이 맞춰서 결합체로서 알겠습니다. 완전체로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네.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묻고 네. 답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뭐 재미를 위해서 우리 에피소드도 한 번씩 얘기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선생님, 제가 먼저 질문 드릴까요? 예, 그러죠. 이건 저도 많이 궁금한 적이 있었고 또 역시 우리 환자분들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질문을 말씀드리면,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돼서 4기를 진단을 받고 수술이 불가하다고 해서 항암 치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에 항암 치료로 수술이 나중에는 가능해지냐, 이런 거를 이제 질문해 오셨는데, 네. 선생님 좀 알려주시죠. 일단 저는 답변은 가능하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경우에 전이가 있을 때 수술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많은 경우에 수술을 네.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술로서 완치를 시키는 예도 많습니다. 사실 사기면은 우리 뭐 흔히 의사들이 그러기는 전신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대장에서 생긴 혹이 온몸으로 퍼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온몸으로 퍼졌기 때문에 온몸에 대한 치료가 근간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김승태 선생님이 하시는 항암 치료겠죠. 네. 과거에도 수술을 할 수는 있고 수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 점점 늘어나요. 그 근간은 수술법이 좋아지고 수술하는 기술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항암 치료가 아주 효과적인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신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전신적인 컨트롤이 된 데에서 수술이 가미돼야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수술만 하면 안 돼요? 혹은 반대로 항암 치료만 하면 완치 안 되나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어떤 분은 항암 치료에 대한 공포를, 어떤 분은 수술에 대한 공포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사실 둘 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만 해서 치료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불행히도 대장암의 경우는, 특히 4기의 경우는 수술로서 모든 인지할 수 있는 발견된 암을 다 제거하고, 항암 치료로서 미세암을 다 선멸해야만 완치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과 항암 치료가 동반돼야 4기암을 완치시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항암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못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게 많고요. 간전이가 대장암의 경우 제일 많은 네. 전이 형태죠. 간전이 말고 또 어떤 게 많죠? 이제 간전이 또 대장암은 역시 폐전이, 그다음에 우리 환자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복막전이 이런 게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아마 간전이가 제일 많은 것 그런 것 같은데요. 대장암 환자의 전이 환자, 그러니까 4기 환자 10명 중 6명 정도는 간전이에 해당됩니다. 그냥 굳이 통계를 말하면 10명 중 6명은 간전인데 그 중에 4명은 간전이만. 나머지 2명은 간전이와 다른 데도 같이 있는. 어쨌든 간전이가 있는 경우가 6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간전이가 자료도 제일 많고, 그래서 특수한 형태의 전이 경우에는 간전이에 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희귀한 부위에 전이 된 경우는 우리가 임상 연구 혹은 뭐 임상 자료를 충분히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전이는 이렇게 치료했으니까 여기에 준해서 치료하자고 판단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간전이 얘기를 하면 어쩌면 이러니까 폐전이도 혹은 다른 데 있는 가끔 부신의 전이가 네.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간전이에 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많을 건데요. 처음부터 수술을 하면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처음부터 수술할 수 있다고 판단해도 네.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아마 조금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는 수술하기 너무 컸어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해서 줄여서 수술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커서 수술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혹은 너무 여러 군데라서 수술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판단되는 사람 중 전부 다 수술이 가능하게 작아지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좀 작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이 작아지죠? 요새는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선생님 항암 치료를 했을 때 병이 줄어드는 거는 확률적으로 한 일반적인 항암제 경우에는 한 40에서 50% 정도는 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수술을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작아져서 수술이 가능하겠네요. 이건 말이 나온 김에 네. 아까 제가 항암치료 먼저 하고 먼저 수술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요즘은 점점 항암치료 먼저 하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표현했는데 네. 항암치료 얼마나 하고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항암 치료는 항암 치료는 일반적으로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2주마다 하는 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8번 했을 때 제일 종양 반응을 제일 좋게, 맥시멈하게 줄일 수 있는 사이클을 8번 사이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달? 네, 그 선생님. 정도 있다가 4달에서 6달. 네.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수술할 수 있으면 무조건 수술 먼저 하고 항암치료 하자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는 한 4-5번 하고 수술하자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김 교수님 말대로 8번 혹은 심지어 6개월 이상 하고 수술하자.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의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비교된 자료가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저 전문가들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 여러 가지를 판단한 다음에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점 충분히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자 하는 쪽으로 쉽게 말하면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도 잘 아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그래서 간에 뭐 있으면 항암 치료 먼저 하고 수술하죠 하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짓궂은 질문 하나만 네. 더 하고 넘어갈게요. 환자분들이 여기서 질문을 해주셨지만 간혹 제가 진료 현장에서 느끼기엔 우리 외과 선생님도 같은 경우인데도 언제는
어떤 선생님은 수술할 수 있다. 어떤 선생님은 수술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환자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병원을 좀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종양내과 의사들도 이거 다른 데서는 못한다고 해서 왔는데 우리 병원 외과 선생님한테 의뢰를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외과 선생님 입장에서 이 수술이 가능한다 안 가능한다 그게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짓궂긴 하지만 예.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수술 네. 가능하다. 특히 이제 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로 정말 수술이 가능한가, 네. 띄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못 띄어내면 그건 뭐 말할 게 없죠. 예를 들면 암이 대동맥을 똘똘똘똘 싸서 대동맥을 자르는 순간 네. 환자가 죽는다. 물론 뭐 요즘에 대동맥 수술도 하는 건 있지만 그런 경우는 수술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뭐 온몸에 좁쌀만한 게 다 퍼졌다. 뭐 수술이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 이 암을 기술적으로 띄어낼 수 있는가, 띄어낼 수 없는가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띄어낼 수는 있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야, 이거 띄어낼 수는 있는데 네. 별로 환자가 우리가 목표는 띄어내는 게 아니라 환자가 치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치료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데 일단 외과에서로는 환자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이나 상황이 안 돼서 수술을 못 한다 하는 말을 할 때 좀 자존심 상하죠. 솔직히 자존심 상하고요. 분명히 도움이 돼서 수술할 수만 있다면 환자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제가 할 수 있다면 다른 분들은 뭐 다 잘할 수 있겠지만 저도 잘할 수 있다면 그때는 좀 으쓱하는 기분도 있죠. 뭐 우리 내과 선생님들과 다르게 저희는 손으로 이렇게 약간 저희는 의사계의 블루칼라라고 하거든요. 표현을 좀 그렇지만 이게 막 일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손으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돌을 움직일 때도 힘쓴 사람이 돌을 움직일 수 있고 힘 약한 사람 못 움직이듯이 의사마다 외과 의사마다 약간 이 가능성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은 사실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 그럼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손기술이 다르다, 이런 것과 비슷한 건가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손기술도 있고, 사실은 손기술보다는 판단, 저 용기, 그리고 환자들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큰 수술은 합병증도 많아지고, 그리고 뭐, 앞으로도 오늘도 나오겠지만, 장루, 뭐 소변 보는 거, 대변 보는 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아픔을 감수하고 수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도 뭐 부작용이나 통증 없이 싹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특히 사기의 경우는 굉장히 큰 수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 그런 걸 감수해야 되는데 환자가 의사를 믿고 감수할 수 있느냐. 정말 어려운데 저한테 용기를 주시는 환자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고. 네. 그럴 때는 정말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수술하죠. 의사로서의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환자와의 관계. 환자와의 신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궁금한 건데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 환자분들이 간전이 된 거를 나중에 항암하고 수술할 수 있냐 이런 것처럼 간전이 말고 우리 대장암 환자분들이 또 많이 고민하는 게 바로 그 복막전이. 네. 왠지 복막전이 됐다 그러면 병이 더 진행된 것 같고 더 치료 방법이 더 없는 것 같고 환자들도 상당히 당황하는 게 복막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불편감도 심하고. 그런데 간혹 저는 이제 항암 치료하는 입장에서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복막에 전이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다 떼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주로 항암 치료로 이렇게 치료를 진행하다가 간혹 가다가 환자분들이 선생님 우리 하이팩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질문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맞아요. 근데 외과 선생님 중에서도 어떤 선생님들은 또 하이팩을 하는 선생님이 있고 또 안 하는 선생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지현 선생님한테는 하이팩도 몇 번 의뢰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 하이팩 수술은 언제 하는 게 좋고, 이게 효과가 진짜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제가 질문을 받았지만, 저도 나중에 질문을 한번 하고 네네. 싶어요. 이게 하이팩이라는 기구나 네. 기계가 없는 병원도 있어요.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 기계가 엄청 비싼 기계는 아니거든요. 네. 다른 의료 기계에 비하면 별로 안 비싼 기계인데 없는 병원이 있는 경우는 아마도 그 병원은 돈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못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안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 하이팩 얘기할 때 꼭 오히려 저는 그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눈치를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외과 의사 중에서도 그렇고 항암 치료하시는 혈액 종양 내과 선생님들도 복막전에 무슨 수술이나 하이팩을 해 하고 비난하거나 믿지 않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한테는 이렇게 설명해요.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적응이 되는데 실제로 이 하이팩하고 복막전이 수술하는 게 충분히 임상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라는 설명을 꼭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파트너가 네. 우리 혈액종양내과의 선생님들이 이거 절대로 의미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일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야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환자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가능하죠. 이제 모두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저는 어떤 병원은 복막전이가 있으면 무조건 다 그쵸. 처음 딱 발견되면 하이팩 수술 이렇게 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적응을 잡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연구를 보면 네. 복막전이라 하더라도 다 띄어내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하이팩을 추가로 하는 것이 일부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는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대규모 연구, 우리 의사들이 신봉하는 그런 큰 전향적 무작위 연구 네. 이런 거는 거의 없지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한테는 근거가 충분하진 않습니다라고 설명은 하는데 네. 작은 연구들은 꽤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항암 치료하라고 그래요. 먼저 항암 치료를 해서 적어도 없어지진 않더라도 더 막 심하고 그런 경우면 수술하는 거 별 의미 없고 차라리 항암 치료를 좀 더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항암 치료를 해서 굉장히 안정적이다. 지금 적어도 더 나빠지지 않거나 네. 혹은 줄어든다 그러면 저는 조심스럽게 아까 간전이와 마찬가지로 한 4달, 6달쯤 있다가 우리 한번 수술을 해볼까요?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이팩이란 말은 말이 영어지만 쉽게 말하면 고열, 복강내 항암 치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 온도를 높여서 온도를 어떻게 높이냐면 우리 사우나 가면 열탕 있죠. 네. 41도에서 42도 정도. 그런 정도의 농도로 높여서 항암제를 뱃속에다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관류시키는 치료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가능하면 모든 암을 띄어내야 돼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혹은 아주 작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제거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 못 띄어낸 사람한테 하이팩을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한두 개의 복막전이가 있는 사람도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퍼져 있지만 수술해서 다 제거할 수 있거나 조금 전문적으로 적어도 2mm 이하로 그러니까 좁쌀만한 정도 이하로 작은 것만 남기는 경우에 하이팩을 같이 하면 도움이 된다 하고 돼 있으니까 사실 복막 전이 환자한테 하이팩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거는 암을 다 제거하고 하이팩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환자분들이 생각하면 될까요? 모든 복막 환자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 하이팩이 도움되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럼요, 있죠.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복막전이 자체가 워낙 나쁜 병이라서 네. 이렇게 아무리 해도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 기억나는
한 30대 초반 여자 환자분인데요. 복막 전이가 있었고요. 오늘 유튜브 하니까 이분이 약간 치료비가 그 당시에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명 유튜브하고 이 모금 치료 과정을 찍으면서 네. 모금을 받았어요. 근데 네. 사실 병원에서 하는 일은 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중히 그거 못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은 아마 초반에만 딱 하고 실제로 치료하는 거는 아마 없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금을 해서 치료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다 뛰고, 정말 심했는데 다 뛰고 하이팩을 했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몸이 안 좋다고 항암 치료를 한 차례밖에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전신 항암 치료를 네. 안 한 거죠. 근데 너무 다 깨끗하게 3년 넘게 정상인 거예요. 아마 얼마 전에 3년 넘어서 뭐 조그만 게 보인다고 그래서 CT를 찍었는데 애매모호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시 보자 그러고 몇 달 있다 다시 찍고 볼 젊은 여자 환자분이신데 그런 경우를 보니까 이거 다는 아니고 일부 잘 선택해서 환자의 적응을 잘 봐서 한다음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선생님,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제 환자분 중에 항암 복막 전이가 있어서 항암 치료를 잘 해오다가 네. 복막에 있는 병이 많이 줄어서 네. 선생님께 하이팩을 의뢰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이팩으로 이제 병을 떼주셨는데 네. 그게 보이는 암세포가 이제 안 나온 거예요, 네,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그때 저한테 와서 야, 그거 암이 아니었나 봐 막 이랬는데 우리가 항암 치료한 다음에 하이팩 했을 때 그런 소견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선생님? 맞죠. 네, 있어요. 그때 좀 당황스러워요. 사실 암이 안 나오면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끔 암이 안 나와서 좀 당황스러운 네.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는 오진 뭐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검사를 했을 테니까 네. 그런 분들은. 근데 가끔 너무 효과가 좋아서 가끔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그렇죠, 선생님. 직장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은 수술을 안 하고 좀 지켜보는 네. 경우가 늘었는데, 야, 이거 그래도 아직도 많이 크게 남았네. 맞습니다. 그러고 수술했는데, 암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의사들은 암이 없다고 해서 그게 암이 없다고 판단되지 그렇죠. 않잖아요. 네. 조직검사에서 맞습니다. 암세포를 네. 못 발견한 거지. 네.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좀 큰 수술을 했는데,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암이 없다는 말을 할 때가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암이 없어요. 그러고 네. 막 좋아해야 되는데. 네. 왜냐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예후가 좋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네, 진짜 오진하는 거는 빼고요. 오진한 거는 오진하면 안 되죠. 암 아니고 다른 병인데 암이라고 진단하면 안 되죠. 뭐, 간혹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모든 병은 진단이 틀릴 수도 있는 네. 거니까요. 뭐 틀리는 걸 합리화하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희귀하거나 어려운 경우. 네. 근데 그런 거 빼고 정말 치료가 잘 돼서 암이 거의 없어졌다 한다면 그건 좋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없어져도 복막전이나 뭐 간전이는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맞아요. 다 네. 없어져도. 근데 이렇게 정말 다 없어진 분은 그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대장암 수술한 다음에 네. 어떤 분은 항암 치료하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항암 치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환자분의 질문인데 오히려 항암 치료 대부분의 환자들은 항암 치료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좋아하세요. 네. 근데 간혹 그렇죠. 항암 치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나 재발할 수 있잖아요. 나도 항암 치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2, 3기는 항암 치료 하라고 그러던데 네. 항암 치료 받지 않아도 된다는 분들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정말 받는 게 더 재발 줄이지 않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선생님. 우리 김희철 선생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셨겠지만, 사실 2기, 3기 환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수술한 다음에 우리가 예방적 항암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3기는 다 권유하고, 2기는 이제
선생님이 수술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서 위험 요소를 따져서 2기 중에서는 재발할 확률이 높은 흔히 얘기하는 고위험군 환자들한테는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의학이 발전되어 오면서 그 수술하고 나서 항암을 안 했을 때, 또 항암제를 뭐 하나만 썼을 때, 2개만 썼을 때 이런 연구들을 해보니까 3기 환자들은 확실히 항암 치료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항암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2기에서는 수술한 조직에서 어떤 위험 인자가 있을 때는 항암 치료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경우가 재발률을 낮춰준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혹시 요새 선생님 수술하시고 나서 항암하러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환자들이 막 저 3개월 해요, 6개월 해요, 막 이런 것도 이제 맞아요. 물어보는 일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요즘에 많이 맞아요. 예. 역시 이제 항암 치료 고전적으로는 다 대장암의 경우는 6개월 했잖아요. 네.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보통 4기의 경우 전이된 경우를 제외하고 2, 3기 예방적으로 할 때는 다 6개월 했는데 요즘 들어서 3개월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네. 특히 삼성서울병원에서 항암 치료하는 네. 경우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도 좀 궁금하네요. 요즘에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3개월 하는 경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항암제는 사실은 쉬운 치료는 아니잖아요, 네. 선생님. 게다가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또 제가 선생님께 보내드리잖아요. 환자분들 5년간 잘 받으리라고. 네. 그러면은 항암제를 맞고 생긴 부작용은 주로 저한테 얘기하지 않고 이제 5년간 지켜보는 선생님한테 아마 네. 환자분들이 많은 얘기를 네, 할 맞아요. 텐데 네. 그 중에서 선생님 저 손발 저려요. 이거 언제 나요? 이거를 아마 선생님께 계속 네, 환자분들이 맞아요. 얘기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장암에서 수술하고 나서 2기, 3기 때 쓰는 항암제 중에 옥살리플라틴이라는 항암제가 그런 부작용이 옥살리플라틴. 네, 심해서 이게 그리고 한 번에 없어지지 항암제를 종료한 다음에 한 번에 없어지지 않고 상당 기간 유지가 되고 일부에서는 진짜 몇 년이 지나도 장기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요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을 어떻게 조금 줄여서 환자분들한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임상 연구들이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삼성서울병원에서도 그런 연구를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를 토대로 보면 대장암 2기하고 3기 환자분들에서 3기도 또 이제 진행된 3기가 아니라 3기도 우리가 이제 뭐 A, B, C 나누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 그 3기 중에서도 아주 뒤로 가는 3기가 아니라 3기에서도 위험 요소가 적은 항암 그 3기 환자분들에서는 옥살리플라틴을 3개월만 쓰는 즉 항암제 전체 기간을 3개월만 써도 기존에 6개월 쓰는 거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이제 연구들이 많이 나와서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생각해서 이제 항암제를 3개월만 쓰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2기, 3기 중 항암 치료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3개월. 그리고 아주 3기 중에 조금 더 심한 3기는 6개월 아직도 한다는 네. 말씀이신데 다른 병원도 다 그런가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장암 적정성 평가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거기에서 이제 권유되고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기 중에서 아주 진행된 3기가 아니면은 그래도 3개월 해도 괜찮다라는 거를 권유하고 있는데 아직 모든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연구에서는 아직도, 6개월 하는 것이 그래도 환자들 재발 측면에서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3개월을 권유하고는 있지만 6개월을 사용한다고 해서 잘못된 치료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그러니까 주시면 어떤 병원에서는 아직도 그렇죠. 2기에도 6개월 하시는 경우도 있네요. 그럼요, 선생님. 근데 그것도 뭐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고 네. 그 병원의 원칙이나
그걸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에 따라 그쵸.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어쨌든 점점 3개월이 많아질 것 같긴 하고, 그렇죠. 그럼 이게 손발절이라는 분들이 아, 좀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다음은 제가 하나 네, 질문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환자분들과 이제 가족들이 질문해 주신 거는 연세가 80대신데 이렇게 했는데 요즘 외과 선생님들은 80대는 다 수술하시는 것 같고 이제 예를 들어서 80대 후반 뭐 90 가까이 된 분이 대장암을 진단받았다. 근데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90 가까이 되시니까 이게 그 수술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 수술을 진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수술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가르쳐 주실래요? 예, 점점 이제 우리 오래 살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80대 흔히 보죠. 앞으로는 이제 뭐 90대 환자분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80대 초반의 환자분들은 그리 나이 많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고령이라고 하면 한 80대 이후부터는 고령이라고 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80대라면 어떤 치료를 하는데 별로 제한이 없어요. 뭐 물론 나중에 항암 치료는 조금 네. 용량이나 이런 거 고민해 봐야겠고 할지 안 할지 고민해 봐야겠지만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특별히 굉장히 큰 아까 뭐 하이펜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식의 치료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장을 절제하는 지금 질문하신 상행결장 수술을 하는 정도라면 건강한 80대라면 전혀 문제없이 수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단순한 연령보다 환자의 질병 상태, 예를 들면 굉장히 심각한 심장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뇌경색이 있다든지 혹은 뭐 호흡기 질환 때문에 숨을 잘 못 쉬신다든지 이럴 때는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건강하시다면 저는 수술을 권유하고요. 정말 수술을 못하는 정도의 상황인지는 아마 전문 선생님들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결정을 할 거고요. 단순하게 체력이 좋지 않아서 요거는 약간 이유는 아닐 것 같아요. 체력이 점점 안 좋아지실 거거든요. 못 먹으실 테니까. 단 마취를 것 자체가 너무너무 위험해서 돌아가실 것 같다. 그 자체로. 그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연세가 굉장히 많고 힘드신 여러 가지 체력이 있는데 암이 조기암이야. 그래서 조기암은 치료 안 해도 적어도 수년 이상 큰 문제 없이 사실 수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환자분은 다른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자녀 생존 기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 건강한 89세가 앞으로 몇 년 사실까? 지금 이 암을 놔두면 얼마 사실까? 뭐 이런 것들을 밸런싱해서 설명하고 결정을 해드리고요. 요즘 건강한 80, 예를 들어 딱 80이다. 앞으로 몇 살 더 사실 거냐. 건강한 80대, 우리나라 건강한 80대로 이렇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아마 7년에서 9년 정도 더 사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건강하신. 그러면 이 병을 치료하느냐 안 치료하느냐는 그걸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가 아유.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네. 지병, 컨디션 이런 거를 고려하시는 거네요, 선생님.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자, 대장암 사기 얘기 많이 나오네요. 아무래도 병이 심하니까 걱정이 많으시겠죠. 현재 키트루다 항암 치료 중입니다. 키트루다 모르시는 분한테는 저게 뭔지 뭐 정말 생뚱맞은 이름이고요. 네. 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막 요즘에 화두가 되는 항암제입니다. 키트루다 항암 치료 중입니다. 부작용도 없고 암이 커지지도 않고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내성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키트루다 효과가 얼만큼 지속될까요? 내성이 생기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많지 않은 환자분이신데 지금 치료 받으시나 봐요. 네. 우리 키트루다가 뭔지도 더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질문에 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키트루다는 키트루다는 항암제의 한 종류인데 기존의 항암제가 막 이제 부작용, 머리도 빠지고 막 힘들고 구토도 나고 이런 부작용, 어떤 약이 들어가서
항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작용이었다면 이 키투르다는 면역 항암제인데 키투르다라는 걸 맞으면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면역 시스템이 암을 공격하는 그런 기전으로 하다 보니까 이 기존의 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덜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대장암에서는 그 대상이 되는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폐암이라든지 뭐 위암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이런 면역 항암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 퍼센테이지가 많다면 대장암에서는 아주 특정 암, 이제 외과 선생님들이 수술하실 때 다 검사해 주시잖아요. 흔히 얘기하시는 MSI 하이타입이라는 특정 대장암. 이게 아마 4기만 따지면은 전체 4기 환자의 우리나라로 한 2에서 5% 정도에서만 그 MSI 하이타입이라는 대장암 환자분이신데 그분들한테는 면역 항암제를 적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보험이 되질 않아서 아마 가격 문제가 또 환자분들 가슴을 좀 아프게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또 궁금한데 이 면역 항암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면역력 올리는 치료들 많잖아요. 무슨 네. 뭐 미질토 주사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네. 뭐 여러 가지인데 이 네. 면역력 올리는 그런 주사제나 약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예, 다릅니다. 이게 특히 우리나라는 면역자가 들어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선생님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머니가 홍삼 같은 거 면역 좋아진다 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대표적인 먹었는데 면역 좋아진다는 거. 그런 개념의 그런 면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면역 항암제는 암세포가 발현을 하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발현을 하고 있는 약간 숨어있는 예, 나쁜 스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옛날에 간첩이 우리나라에 숨어있는 근데 모르잖아요. 근데 간첩이 누군가를 딱 알아내게 해서 우리 몸, 그 경찰들이 잡아갈 수 있게 그런 기전을 이용하는 거라서 우리 일반적으로 홍삼이라든지 뭐 미슬토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약제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신약 항암제 중에 그렇죠. 하나고 예. 면역 높이는 거는 그냥 관리의 차원이죠. 그렇죠, 선생님. 사실 질문 많이 받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냐고. 뭐 인삼도 먹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저는 이제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김 선생님하고 상의한 적은 없는데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그거 다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하는 동안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모든 게 안정되면 드셔도 좋습니다 정도로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삼도 간 나쁘게 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주의하시면서 드셔야 되고요 하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김성태 교수님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은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왜냐하면 그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항암제랑 같이 들어갔을 때는 항암제도 몸을 좀 힘들게 하거든요. 면역 항암제 말고 일반적인 항암제. 근데 그런 이제 인삼이라든지 모든 그런 약품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보조식품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항암제랑 같이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항암제 끝나고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힘든 있습니다. 치료할 때는 잘 모르는 혹은 조절할 수 없는 약제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는 뜻이네요. 네. 다시 돌아가서 네. 키투르다는 이제 우리 그런 특정 환자분한테 쓰면은요, 기존 대장암에 쓰는 항암제가 나타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진행 질병 기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 네. 항암제를 썼을 때 암이 진행하지 않고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머물러 있는 그 기간으로 비교를 하자면 기존의 항암제보다 거의 2배의 연장을 갖고 옵니다, 선생님. 평균. 그러니까 평균이다 보니까 어떤 분은 막 몇 년 동안 병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어떤 분은 평균 2배라고는 돼 있지만 사용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한 1, 2개월 만에도 병이 진행할 수는 있어서 개개 환자분들마다 좀 다르기지만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기존 항암제에 비해서 2배 정도의 그런 기간의 연장 이렇게 보고되고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좋은 약이긴 한 것 같습니다. 부작용도 없고 그렇게 부작용도 매우 드물고. 근데 아까 그 특정한 한 5% 내에서만 네.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뭐 조금 전문적으로 말하면 MSI 하이가 아닌 다른 분들은 효과가 전혀 없는 건가요? 아쉽게도 대장암에서는 효과가 전혀 없는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삼성서울병원도 그렇지만 그런 환자들에서 어떻게 면역항암제가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연구와 임상시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좀 잘 나와서 우리 대장암 환자들도 이 면역항암제에 조금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장래에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승태 교수를 비롯해서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의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빨리빨리 연구해서 빨리 만들어내세요. 예. 조만간 좋은 신약을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폴폭스, 폴피리, 뭐 폴피리녹스 이런 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대장암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거든요. 근데 어떤 환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수술 후 폴폭스, 뭐 폴피리녹스 이렇게 해서 치료를 다 했는데도 효과가 없어서 3차 약으로 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이. 근데 아마 거기 담당 주치의께서 최대한 수술로 암을 제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환자분께 했나 봐요. 근데 환자분이 현재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수술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은지, 근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또 수술을 하는 게 걱정이 되니까 아니면 항암 치료를 그냥 계속 하는 게 좋은지 이런 이제 궁금한 게 있다고 질문 주셨는데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먼저 그러면 답하기 전에 제가 하나 네. 안전하게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하나하고 수술하는 거 두 가지를 중에 어느 게 낫냐고 물어보셨거든요. 네. 제가 안전하게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있나요? 항암 치료를 안전하게 받는다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효과적인 예. 안전은 뭐 그쵸. 예. 그러니까 부작용은 없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암에 효과적인 맞습니다. 항암 치료가 있나요? 요 질문 주신 경우에는 이미 폴폭스, 폴피리녹스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쓸 수 있는 항암제는 다 사용하신 상태입니다. 물론 이 환자 요즘 이제 대장암 환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커 표적 검사를 하는데 그 표적 정보는 보여주시질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특별한 표적이 없다면 현재 상태에서 변경할 3차 예정 약은 우리가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추가로 3차 항암 치료를 할 효과적인 것은 없다. 예. 뭐 아까 말한 키트루다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상황이나 뭐 그런 특정, 경우를 제외하면 네. 자, 또 아까 제가 오늘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릴 때 사기의 경우는 수술하면 좋은데 그 전제 조건이 항암 치료가 잘 받쳐줘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 사실 항암제가 없으면 수술도 항암제가 잘 듣는 와중에 하는 것보다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수술을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수술은 뭐냐면요. 간과 복막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간에는 제거하고 복막은 제거하지 않고 혹은 복막에 3개 있는데 하나는 놔두고 2개만 제거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게 몇 개든 완전히 다 제거할 수 있다면 수술을 시도해 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암 치료가 특별히
효과적인 게 없을 테니까 다 제거하고 또 제거한 다음에는 또 다른 항암 치료 옵션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받아야 될 거고요. 아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안을 받았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단순하게 그게 여기 큰 거 하나 자릅시다 그러면은 그거는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모두 다 제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위험도를 일부 감소하고 크게 문제없이 수술이 진행될 수 있다면 저는 수술을 하라고 권할 것 같고요. 선생님, 요렇게 이제 환자분들이 고민스러운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병원에 이런 환자들이 찾아오면 한 번에 좀 여러 의사들이 모여서 다 진료받는 그런 게 좀 잘 돼 있나요? 점점 늘리고 있지요. 모든 환자를 다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 병원마다 약간 그걸 다학제 진료라고 하는데 병원마다 조금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두 가지 트랙으로 그 다학제를 하고 있는데요. 환자를 앞에 놓고 직접 몇몇 과가 모여서 하는 다학제. 이거를 대면 다학제라고 저희는 불러요. 그리고 근데 그러기 하기에는 의사들을 다 모으기도 모든 환자를 다 하기도 좀 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부 환자만 하는데 점점 그러한 환자의 경우도 늘리고 있고요. 더 많은 경우는 비대면 다학제입니다. 대면 다학제는 사실은 외과 의사, 혈액종양 항암 치료하시는 분, 방사선 치료하시는 분, 보통 요 세 분이 모여서 환자분하고 얘기하고요. 환자가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다학제는 거의 20명, 30명이 모이죠. 그러니까 뭐 외과 의사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혈액종양내과도 그렇고 방사선종양학과도 그렇고 거기에 뭐가 끼냐면 간 수술하시는 분, 그다음에 폐 수술하시는 분, 영상의학과 즉 판독해 주시는 분, 그다음에 병리과 슬라이드 암을 진단해 주시는 분, 이 한 7개 종류의 과가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분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비대면 다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명의 의사가 머리를 모은다는 면에서는 대면 다학제든 비대면 다학제든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전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저희 병원도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을 이 비대면 다학제에서는 최소한 한 번씩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할 때 외과 의사한테 가보세요 할 때 그 사이에 맞습니다. 중간에 다학제는 할 겁니다라는 말이 사실 숨어 있는 경우가 많죠.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네. 48세 오늘 복막전이에 대한 얘기가 유난히 많네요. 아마 힘든 어떤 상황일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48세 복막전이로 항암 치료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막전이 자체가 예후가 안 좋은데 또 나이가 젊으시니까 우리 많이 듣잖아요. 젊을수록 더 안 좋다. 젊을수록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네. 우리 김수대 교수님 한번 답해 주십시오. 근데 암이 과거에는 젊은 연령에는 잘 생기지 않았으니까 젊은 환자들만으로 대상으로 해서 과연 예후가 어떻게 될까 하는 보고들은 잘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를 많이 나눴냐면 연세 많으신 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있는가 그런 연구를 많이 했다면 요즘 들어서는 이 50세 미만, 45세 미만 젊은 연령에 많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분들은 기존의 암은 연세 드시면서 생기는 병인데 그렇지 않은 나이에 생겼으니까 뭔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문증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더 나쁘다 이렇게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젊은 연령하고 50세 미만의 젊은 연령, 그 다음에 50세 이상의 환자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흔히 말하는 이제 유전자 분석. 왜냐? 왜 암이 안 생겨야 될 나이에 생겼지? 그런 나이에 생기셨으니까 더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런 환자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지금 이제 막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젊을수록 예후가 좋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근거는 없다. 다만 젊은 나이에 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젊은 분들은 사실은 건강검진을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보다 더 안 하기 때문에 이 40세 미만이나 여기에서 병이 발견됐을 때는 건강검진은 이제 증상 없을 때 가서 하잖아요, 스님. 근데 요 연령은 이미 증상이 막 심해졌을 때 발견이 된 경우라서 같은 사기라도 훨씬 병이 많이 퍼져 있는 상태? 뭐 그런 게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딱 나이에 따라서 더 나쁘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만한 근거는 없어서 지금 항상 한참 연구 중에 있습니다. 사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뭐 암이 있는데 뭐 근본적으로 좋지는 못하겠지만 치료라는 면에서 젊은 분들이 아주 심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것 자체가 나쁘긴 한데 왜냐하면 젊었는데 30대인데 네. 뭐 10대인데 무슨 검사를 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때는 검사 안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도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아주 다 심해져서 받는 경우가 진단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체력이 있으니까 수술, 항암 치료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좋은 쪽이고요. 아까 그 키트루다 얘기 나왔는데 MSI 하이라고 해서 네. 키트루다를 쓸 수 있는 군이 저는 젊은 층이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높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 젊은 층에는 원래 암이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인데 젊은 층은 간혹 그 유전자 가족력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젊은 층 중에 가족력 있는 환자분들 사이에 대장암에서 그 MSI 하이 타입을 갖는 그 유전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퍼센테이지 아까 얘기하신 열 몇 살, 뭐 스물 몇 살 환자 군에는 확률적으로 좀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치료편의 마지막 질문이네요. 이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대장암도 항암전 유전자 변이 검사를 통해 표적 면역 항암제 사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나요? 이거 아마 질문이 이미 설명이 일부 된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요즘은 일단은 대장암 같은 경우 대장암뿐만 아니라 모든 진행성 암에서는 우리가 환자분들 유전자 변이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은 유전자 변이를 보고 쓸 수 있는 표적 항암제가 있고 유전자 변이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표적 항암제가 있습니다. 간혹 환자분들이 표적 항암제인데 왜 유전자 변이하고 관계없이 쓰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는데 대장암에서 쓰는 대표적인 표적 항암제가 항신생혈관 억제제라는 표적 치료제가 있습니다. 말이 복잡해요. 그렇죠, 선생님. 네, 그 약품 이름이 뭡니까? 그게 우리가 베바시주맙이라고 해서 상품명으로는 뭐 아바스틴도 있고 또 온베부지라는 약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유전자 변이와 상관없이 선생님 암은 자기가 살려면은 혈관이 필요한 거 그렇죠. 맞죠? 수술하시면은 진짜 암 주변에는 막 암에는 혈관이 많이 가요. 왜냐면 빨리 자라니까 공급도 많아져야 되니까 그냥 조직보다는 혈관이 훨씬 더 많죠. 네. 선생님께서 수술장에서 확인해 주신 것처럼 유전자 변이와 상관없이 암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마 주변의 혈관들을 자기가 막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타겟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가 바로 그 베바시주맵이라는 항신생 혈관 억제제인데 그거는 유전자 변이 검사와 상관없이 쓰는 표적 치료제고 또 대장암에서 이 베바시주맵이라는 표적 치료제 말고 다른 하나의 대표적인 게 이제 얼비툭스라는 표적 치료제인데 그 표적 치료제는 희한하게도 대장암에서 유전자 변이 검사를 해서 어떤 유전자 변이가 나오면 그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변이 검사를 합니다. 그게 제일 환자분들이 잘 아는 라스라는 유전자인데 라스 변이가 있으면
그 항암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이 대부분 저 표적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라스라는 표적 유전자 변이가 나오면 그 얼비툭스라는 표적 항암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표적인 두 가지의 표적 치료제가 있고 면역 치료제는 면역 항암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키투르다와 옵티보 요런 이제 면역 항암제가 있는데 그 면역 항암제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MSI 하이라는 특정 타입의 환자분들한테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아주 드문 표적 항암제가 있는데 그거는 꼭 대장암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여러 암 종에서 대장암에서 뭐 0.1% 환자에서 나오는 뭐 엔트렉 유전자 변이 또 뭐 레트 유전자 변이 요런 특정 환자군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다른 표적 항암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름도 참 어렵네요. 그러네요. 근데 아바스틴, 얼비특스, 뭐 키트루다 이 정도까지는 아마 많이 아실 거고요. 네. 그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대장암에서 쓰여지는 맞아요. 않아서 연구, 임상 연구라는 것들이 전제되면서 사용될 수 네. 있는데 간혹 이제 되게 효과가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아마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임상 연구, 전체 유전자 변이를 크게 보는 것들을 한 다음에 이제 선택될 수 있는 거겠죠. 네. 이게 유전자 검사가 돈이 비싸죠. 돈이 비싸긴 비싼데 이게 선진국에서도 잘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보험으로 상당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4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한 80만 원 정도를 내면은 유전자 변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대담 중에 네. 치료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말을 했는데 이걸로 1부는 끝내겠고요. 네. 다음 편 2부는 이제 조금 밝은 느낌, 즉 치료보다는 치료 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